자, 민법 입문과정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문과정의 특성상 민법 전체 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 전체적인 구성 문제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는 학습 프로그램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의 과목의 개념에 대해서 우선 잠깐 살펴보시면 민법은 개인 간의 사적 분쟁에 관한 것을 민법전을 통해서 해결하는 과목이에요. 비근한 예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임대료 분쟁이 붙었다. 그 분쟁의 주체가 사인이죠. 개인하고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을 다름 아닌 민법전, 약 1100개 정도 주문으로 구성된 민법전을 통해서 이 분쟁을 해결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근하게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게 약간 학문적인 성격이 강해서 어려운 성격도 이중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민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민법의 전체 구조, 체계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전은 약 1100개 정도 조문이 되는데 우리 시험에는 다 출제가 되지 않고 일부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전체 구성 체계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그리고 나오지 않는 거 이 두 부분을 꼭 체킹을 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체킹이 안 되시면 전체를 다 커버하려고 해서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요. 중개사 시험에는 일부만, 민법 전체 중에서 일부만 출제된다는 점, 이 점 유념하시고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출제 문항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법은 크게 네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총칙, 민법 총칙 부분. 이 부분은 민법 전체를 아우르는 총괄 규정이에요. 총괄 규정. 그래서 총칙이라고 불러요. 이 총칙은 다시요 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6개 항목. 주로 법률 행위에 대해서 다루게 돼요. 그래서 총칙에서 항목은 6개고요. 총괄 규정은 총 6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험 문항수는 10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40문제 중 10문제. 그래서 전체적인 총괄, 민법 전체에 대한 흐름이나 총괄적인 흐름을 보시고 두 번째는 물권에 관한 고찰을 해요. 물권법. 이 물권법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지배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를 소유한다. 아파트를 전세권을 얻었다. 은행이 아파트에 저당권을 얻었다. 이런 지배관계를 다루는 분야가 물권법. 이 물권법은 크게 총론과 강론으로 나누어지고요. 강론은 다시요. 강론은 물권 하나하나에 개별적 물권이 총 8개가 있거든요. 8개의 개별적 물권이 있는데 그 개별적인 8개 물권을 하나씩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 8개 물권이 뭐냐면 이걸 한번 써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권이 8개입니다. 총. 그 첫 번째가 점유권. 두 번째는 소유권. 세 번째는 용익물권이라고 있습니다. 용익이라는 뜻은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거죠. 예, 근데 내가 아파트에 전세권을 얻었다. 주인하고 전세 계약을 해서. 그럼 전세권을 얻었다는 것은 남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죠. 그 권리를 용익물권이라고 그래요. 그 용익물권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용익물권이 있는데 첫 번째가 지상권. 두 번째가 지역권, 세 번째가 전세권. 우리가 일상적으로요, 법학을 공부하기 전에 접하셨던 거는 이 세 번째는 전세권을 접해 보셨을 거예요. 나머지 지상권이나 지역권, 이거는 좀 생경하실 텐데, 본강의 들어가시게 되면 그 내용이라든지 특성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게 됩니다. 용익물권에 3개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셋을 묶어서 용익,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이용하는 권리, 용익하는 권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담보가치요. 담보가치를 잡고 있는 권리. 대표적으로 유치권, 다음 질권, 다음 저당권. 우리가 흔하게 접해보는 건 이 저당권이라는 주제죠. 은행이 돈을 융자해주고 집을 저당을 잡았다. 이게 저당권이죠.
이 셋을 묶어서 우리는 담보 물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중에 유념하실 부분이 질권은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아요. 시험 범위 밖에 있어요. 그래서 담보 물권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유치권하고 저당권 두 파트만 출제가 되고 있다. 이거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물권이 그럼 8개인데요. 8개의 물권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8개 물권이. 자, 볼까요? 첫 번째 점유권, 두 번째 소유권, 세 번째 지상권, 네 번째 지역권, 다섯 번째 전세권, 여섯 번째 유치권, 일곱 번째 질권, 마지막 여덟 번째 저당. 우리 8개의 물권이 법전에, 민법전에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강론은 이 개별적인 물권을 점유권 가서 살펴보고 소유권에 대해서 살펴보고 저당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강론 파트예요. 그럼 총론은 뭐냐? 이 강론에 총괄적으로 쓰이는 원칙이 있어요. 총론에서 우리는 등기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게 돼요. 내가 집을 샀다 그러면 등기를 쳐야만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죠. 등기제도, 이거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되면 물권법이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 물권법은 출제 비율이 높아서 이 민법 총칙보다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약 1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제가 바꿔서 세 번째는 계약법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계약법은 소위 채권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권은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그래요. 나 집 소유하고 있어. 전세권 얻어서 지배를 하고 있는 관계를 따져주는 게 물권인데, 이 채권은 사람이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빌려간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우리는 채권이라고 하죠. 채권. 그래서 이 채권법에서는 다시 두 개 영역으로 쪼개지는데요. 총론과 강론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물권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총론, 강론 나눠졌죠. 계약도 총론, 강론으로 나눠지게 돼요. 이때 강론이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계약 강론은 3개 영역이에요. 3개. 물권이 8개가 출제되는데 질권이 제외된다고 그랬죠. 질권이. 근데 계약에서 3개만 출제가 돼요. 이거 유념하셔야 돼요. 첫째가 매매 파트입니다. 두 번째, 교환 파트. 매매는 재산권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상대방이 돈을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할 때 되는 게 매매거든요. 근데 교환은 상대방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 이외의 재산권. 예컨대 내가 아파트 줄 테니까 너는 땅을 넘겨줘라. 재산권하고 재산권을 맞바꾸는 형태의 계약이 교환이죠. 매매는 반대급부가 돈이죠. 돈을 받으면 매매가 되는 것이고, 반대급부로 돈 이외의 재산권을 받으면 우리는 이걸 교환이라고 풀어냅니다. 세 번째는 임대차를 다루게 돼요. 임대차는 건물 빌려주고 임대료 받는 형태의 계약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많이 보게 되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 강론에서는 3개의 계약을 보게 돼요. 매매, 교환, 임대차 3개를 보게 되는데, 시험에는 매매에서 2문제, 임대차에서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교환은 2,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2, 3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거는 매매 2, 임대차 2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론에서 4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4문제. 그럼 총론에서는요, 계약 전체에 대한 총괄 규정이 총론이죠. 총론에서는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합치면 10문항. 그래서 민법 총칙과 계약법은 출제 문항 수가 거의 똑같아요. 10문항. 물권법만 14문항입니다. 제일 출제 비율이 높지요. 대신에 분량이 방대해요. 이 물권법이 분량이 좀 많습니다. 학습할 때 포인트도 달라요. 이 물권법은 주로 조문하고 판례 중심이에요. 주로 학습의 포인트가 어디냐면, 이 부분은 조문과 뭐 중심? 판례 중심.
대법원 판결문을 판례라고 그래요. 이 판례하고 조문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셔야 됩니다. 근데 계약법은요, 계약법은 주로 조문보다 사례 중심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사례 문제가 중심이에요. 사례 문제. 이해가 철저하게 되셔야 돼요. 사례 위주로 출제가 되니까. 이쪽은 조문과 판례니까 이 내용을 어떤 전제 조건으로 어떤 결과를 끌어내는지 그 결론을 판례 내용을 암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쪽은 암기뿐만 아니라 사례까지요. 사례까지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접근 방법에도 약간 다르다는 거 유념을 하시고, 네 번째가 특별법입니다. 민사에 관한 특별법이 총 5개가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건물을 임대를 줬는데 주거용으로 쓰는 거죠. 주거용으로. 이거를 주택임대차라고 하지요. 두 번째는 건물을 상가,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때 쓰이는 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우리 이거 일상생활에도 아주 흔하게 접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시험에는 출제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 네 번째는 집합건물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집합건물이란 뜻은 아파트예요, 아파트. 이렇게 축약해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입주자끼리 분쟁을 하거든요. 그 분쟁에 대해서 법이 꼼꼼하게 규제를 해놨어요. 그 법을 집합건물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5번째가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실명법이라는 뜻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권리자 앞으로 등기를 걸어놔라. 다른 말로 차명으로 등기를 하지 말아라. 즉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명의신탁 하지 말라고요. 부동산을 말이야 명의신탁을 해? 하지 마 이거. 명의신탁을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바로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그럼 어떡하라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말고 실권리자 앞으로 등기를 걸어놔. 이걸 규제하는 법이 부동산 실명법. 민사특별법은 총 몇 개로? 5개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출제 문항수는 법은요, 개별법은 5개이지만 시험에는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에서 전체적으로 총 40문항이 되겠죠. 총 40문항입니다. 이 중에서 물권법이 제일 출제 비율이 높아요. 그 다음 민총, 계약 똑같고요. 마지막이 특별법입니다. 이 특별법은 뭐 중심일까요? 학습할 때? 조문입니다. 조문이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조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조문에 다 담아내지 못하는 중요한 법이론이 있어요. 그걸 대법원 판례로 하나씩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문과 판례 중심, 여기하고 똑같아요. 판례 중심. 이렇게 전체적으로 과목의 체계를 보셨어요. 민법은 몇 개 영역으로? 4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출제 비율이 이렇게요. 10문항, 14문항, 10문항, 6문항 이렇게 된다는 점 유념하시고, 40문항이니까요. 우리 목표점은 몇 점? 60점이 아니라 민법은 80점 근처까지 도달하셔야 돼요. 80점. 80점이니까 몇 개예요? 32문항 정도. 32문항 내외를 가는 게 우리의 목표점입니다. 그래, 올해 29회 시험 같은 경우에 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던 수험생 중엔 민법 97.5까지 가신 분 계세요. 전국 수석이에요. 압도적인 수석이에요. 보통 타 사이트에 보면 87.5만 돼도 수석이에요. 거의 볼 수 없을 정도예요. 왜? 올해 난이도가 꽤 있어서. 근데 제 강의하고 같이 하셨던 분들은 97.5까지 가셨어요. 압도적인 수석이에요. 보통은 이 정도 가지면, 이 정도 점수 맞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내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안배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할 때 제일 어려운 데는 어디일까요? 제일 어려울 때는 이 부분, 물권법이 들어갈 때 좀 어렵습니다. 왜요? 판례 중심이라서. 판례. 대법은 판결문을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들어갈 때 어려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서 학습량이 누적이 되면 판례가 여기가 제일 쉬워져요. 득점할 때 제일 유리해져요. 왜요? 반복해서 학습해 주면서 내용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쉽게 돼버려요. 오히려 이쪽이요. 사례 문제.
이 부분이 좀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여기가 어려워요. 들어갈 때는. 판결문을 내가 해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 강의를 수강하면서 점점 여기는 뚫려버려요. 부셔져 버릴 수 있어요. 오히려 이 부분이 더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 유념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민법의 전체 체계에 관한 구조, 전체에 관한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그리고 원래 민법책은요, 총 4권이에요. 5권이에요. 여기 보시면. 총칙 1권, 물권법 1권, 계약법이요. 2권에 이거 1권 이렇게. 원래 그리고 이 특별법 대신에 친족상속법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친족상속 대신에 특별법이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민법 총칙은 총 하나, 둘, 셋, 넷, 5권이 되거든요. 교재만 약 3,000페이지 되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중개사시험엔 일부만 출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재를 축약을 해놨죠. 축약을. 많이 축약을 해놨어요. 6, 700페이지 정도의 기본서가 시중의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원래 민법은 원래는 5권이라고요. 총 5권이에요. 민법이 되셔야 중개사에서는 합격권에 갈 수 있는 기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민법을 뚫지 못하면 1차 과목이기도 하고 이 민법 과목이 되지 않으면 다른 과목을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 부탁을 드리면 민법을 일단 한 4개월에서 5개월 동안은 민법에 전력 질주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득점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은 처음에 한 4개월 정도는 민법에 전력 질주를 합니다. 6과목을 똑같은 힘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힘으로 하면 주저앉아요. 왜요? 일부 과목은 분량이 작습니다. 민법은 분량 굉장히 많습니다. 분량이 많으니까 시간이나 노력을 많이 투여해 주셔야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낼 수 있죠. 자, 그럼 민법 전체 체계 보셨고요. 두 번째는 민법 프로그램 전개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시중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거의 대동소예요. 기초과정에서부터 맨 마지막 마무리 특강까지 총 7단계로 돼 있어요. 자, 11월 이때 기초과정 전체적인 구조만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세부적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 안 해요. 전체 틀만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기본 이론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이때부터 진짜 내용을요. 진짜 중요한 내용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언제부터? 기본 이론부터. 그 다음 기본 이론이 자리를 잡게 되면 어디로요? 심화 이론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이 심화 이론에서 정말 중요하고 까다로운 논점들, 기출문제에 관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논점들, 이 부분을 여기서 주로 다루게 돼요. 중요 논점을. 여기서는 기본 뼈대만요. 뼈대만 세우는 거예요. 중요한 뼈대들만. 근데 잘못 강의하거나 잘못 학습을 따라가면 기본 이론에서 이거를 섞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왜요? 기본 뼈대가 안 돼 있는데 거기다 심화 이론을 때려 넣으니까 혼란스러워지죠. 이게 좋은 강의냐 아니냐 이걸로 결정됩니다. 뼈대가 잘 세워졌을 때 그 다음에 그 위에 세부적인 디테일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설계가 되면 엉켜버리는 거예요. 엉켜버리면 수험생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힘들어지고. 노력은 엄청 하고 결과를 못 내는 건 여기에 달려있어요. 이게 좋은 강의냐 아니냐 판단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면 좋습니다. 자, 그래 주로 여러분이 우리가 하셔야 될 때 이때는 그 틀만 보시는 거예요. 큰 틀만. 구조만요. 기본적인 뼈대 보시고 이때 들어오셔서 정말 중요한 논점,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관한 논점, 대법원 판례에 관한 논점, 중요한 어려운 판례들 이때 다 다뤄요. 민법의 진짜 단계는 2단계입니다. 2단계는 큰 뼈대 중심이고요. 2단계는 어렵고 까다롭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중심이에요. 이때 전력 질주하셔야 돼요. 이때 기본 이론은요. 기본 이론은 2번만 보시면 돼요. 2번. 한 번에서 2번만 책 보시고 인강 보시고 이러시면 되는데 이 과정, 심화 이론 과정이 민법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까다롭고 깊이 파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때 4번 보셔야 돼요. 4번. 4번이 안 되시면 주저앉아요. 왜요? 양이 너무 방대해서. 전제 조건이 4번이에요. 4번. 4번을 보시면 탄력을 받기 시작해요. 급속하게 전체적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4번이 안 되면 한 2번 되면 이쪽 거하고 이쪽 거하고 섞이면서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워지기만 해요. 바로 양의
질적 전화를 꾀하는 횟수가 이거예요. 근데 내가 학습 속도가 좀 늦으시다. 공부하고 좀 내가 거리가 있다. 그러면 이게 한 6번 되셔야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4번입니다. 4번. 절대량 4번입니다. 그래서 심화 이론을 4번을 들으셨냐 안 들으셨냐로 판가름 내시면 돼요. 내가 80점 넘었다? 그럼 이게 일단 4번이 되셔야 돼요. 민법 시험에 나는 60점 밑으로 갈 거야. 그러면 이거 4번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하게 60점 밑으로 깔고 계세요. 이게 절대량입니다. 절대량 4번. 어디를? 심화 이론. 선생님 나 여기 4번 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왜요? 저 기본 이론에서는 중요한 논점이나 어려운 판례들을 다루지 않아요. 말 그대로 뼈대를 다루는 거예요. 뼈대를. 뼈대와 기본 축만을요. 이때 이거 다뤄버리면 포기해버리거든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전략적으로 이때는 이거를 의도적으로 배제를 하고 남겨두는 거죠. 이때 하는 거 이때. 자, 그럼 이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요. 핵심 요약으로. 요약 정리를 하기 시작했죠. 이제 전체적인 이론을 보셨으니까 여기서 요약 정리를. 요약입니다. 요약. 2달 동안, 이거 2달 동안 이거를 요약을 해요. 여기도 2달 동안입니다. 여기도 2달 동안 핵심화 이론을 해요. 그 다음 이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요약까지 됐으니까 문제풀이를 하면서 문제를 계속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요. 2달 내내.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좀 빠르신 분은 이때 정리가 되고요. 이때 정리되는 분이 있어요. 몇 번 하면? 4번 이상 하면. 4번 이상 하면 민법이 이때 정리돼버려요. 80% 이상 정리가 돼버립니다. 이분이 A 플러스예요. 80점 이상 맞으실 분. 근데 이분보다 좀 늦으신 분이 있어요. 핵심 요약 정리할 때 비로소 정리되기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B급. 난 이때 돼 있대. 이때부터 비로소 민법 전체가 정리가 되면서 압축이 되기 시작하고 있어. 이게 이분이에요. 늦으신 분은 이때죠. 이때나 이때 정리되는 거예요. 이때 늦으신 분. 그게 3가지 타입 있는 거죠. 3가지 타입. 그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고요. 심화 이론을 4회 이상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셔야 돼요. 4회 이상 죽이셔야 됩니다. 그럼 심화 이론을 4번을 죽인다는 거는 기본서도 4번 이상 보신다는 뜻이다. 인강을 4번 보고 기본서를 4번 보신다는 뜻이다. 그러면 이 과정이 너무 부드러워지고요. 쉬워져요. 이게 생략이 되면, 이게 2번 정도 되면, 4회가 아니라 이게 한 2번 정도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섞이기만 해요. 민법이 양이 너무 많아서 이게.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양이 너무 방대해서. 중개사법의 5배 정도 돼요, 양이. 섞이기만 하고 정리를 못하는 거죠. 왜요? 너무 많은데 2번 봤잖아요. 그래서 일단 양을 4회를 때리셔야 돼요. 이게 전제 조건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 이게 2번 정도 되면 여기 와서 더듬거리세요. 여기서 더듬거리고 여기서도 더듬거리세요. 그럼 여기서 문제풀이 할 때 절반을 못 맞춰. 문제 풀으면. 근데 여기서 이 정도 되시면 4회가 되면 이 문제풀이 할 때 문제 딱 보시면 80% 이상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하세요. 그럼 합격권에 이미 갔다는 걸 자기가 직감할 수 있어요. 이때 직감해. 이때. 문제풀이 하면서 나 합격권에 가 있어라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으세요. 이 과정을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이때. 더 빠르신 분은 이때 돼. 이때. 더 빠르신 분은 이때 이미 나 합격권에 가 있어라고 본인이 자각을 하세요. 자, 요 과정까지 되면 이제 남아있는 거는 최종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를 계속 풀게 돼요.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40문항을 놓고 시간 체킹하고 이렇게 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풉니다. 총 10회죠. 총 10회를. 총 10회니까 약 400문제 정도를 다루게 됩니다. 자, 이러면 실전 적응까지 끝낸 거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뭐냐면 마무리 특강입니다. 이 처음부터요. 이 기본 이론에서 심화 이론에서 요약에서 문제풀이에서 최종 모의고사까지를 총정리해버리는 거죠. 총정리하는 과정이 마무리 과정. 그래서 기본서가요. 기본서가 약 700페이지 되면 여기 마무리 특강은요. 40페이지, 50페이지로 끝내버려요. 40, 50페이지로. 압축을 효율적으로 해내는 과정이 2단계입니다. 이러면 충분히 합격권에 가시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 과정만 충실하게 따라와 주시면 80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외도를 하는 거예요. 외도를. 이때 아니면 이때 외도를 하는 거죠. 외도. 바람을 핀다고.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책을 바꾼다든지 인강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되면 분량만 많아질 뿐만 아니라 더 혼란스러워져요. 더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쭉 밀고 가시면 좋습니다. 쭉 밀고 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어요. 자, 이 전체 7단계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단계를 어디로 꼽아요?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죽이는 거예요. 이 과정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몇 회를? 4회 이상을. 여기에다가 힘을 보태시고요. 연결하자면 여기까지요. 여기 핵심 요약까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잘 끝내시면, 이 부분을 잘 끝내주시길 하면 여기까지 엮어서 4회를요. 4번을 끝내기를 해보시면 그냥 끝나신 거예요. 시험은. 전체적인 학습 프로그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기초과정이기도 하니까요. 본격적인 이론 전개는 기본 이론에서 할 거예요. 기초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특성상 민법을 깊이 들어가지 않고 이 전체 주제 중에서 저는 민사특별법 그 중에서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 이 부분에 관한 논의를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주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